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화음의 정재권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지식재산과 법이라는 주제예요. 다소 광범위한 주제이긴 한데 간략하게 지식재산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연구자와 기업의 경영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직무발명과 보상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련한 발표 자료와 함께 이번 강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공과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무원으로 조금 일하다가 충남대학교, 대전에 소재하는 충남대학교에서 그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법률사무소 화음 대표 변호사로 있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화음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관련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 대상으로 자문을 하거나 아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사무소 화음은 이렇게 기업 설립부터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소송까지 기업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서비스 첼로라는 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방법을 먼저 다뤄볼게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직무발명과 보상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그 법령이 지식재산을 어떤 대상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이제 보호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식재산권을 대별하자면 산업재산권이랑 저작권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산업재산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특허권이죠.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특허권. 그리고 그 외에 최근 들어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디자인권. 디자인권은 디자인을 보호 대상으로 하죠. 그리고 상표권은 그 표장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재산권들은 특허청에 그 출원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등록되어야만 소욕이 발생하게 돼요. 즉 등록 시부터 해당 권리가 발생하고 그 전에는 효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일부 효력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보호 대상이 이제 창작적 표현인데요. 흔히 이제 발명과 비교가 많이 돼요. 발명은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현은 그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고요. 그런 아이디어 내지는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로 표현을 했을 때의 그 결과물을 말해요. 근데 이제 후수를 하겠습니다만 특허권 같은 경우는 모든 아이디어를 보호 대상으로 하진 않아요. 그걸 이제 서브젝트 매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발명 자체의 개념에 그 보호 대상의 요건이 들어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렇게 차이가 있고요. 효력 요건은 산업재산권이랑 좀 다르게 등록할 필요 없이 창작하면 곧바로 창작자한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귀속됩니다. 물론 이제 그 업무상 저작물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업무상 저작물 같은 경우는 그 창작했을 때 창작자한테 곧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용자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허권의 보호 대상인 발명은 이제 후수를 하겠습니다만 직무 발명을 한 경우는 원시적으로는 발명자한테 귀속이 되고요. 물론 특허권은 아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그런 권리는 원시적으로는 발명자한테 가지만 후발적으로 그 권리가 사용자한테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저작권과 특허권이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다루지는 않고요. 산업재산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방법에 대해서 좀 다룰 거예요. 자, 이렇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이 되는데 그 외에 보호 대상에 포섭되지 않는 성과물이나 그 정보, 표장들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으로 보호하는 법률들이 있어요. 뭐 후수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이제 법리가 발전되어 온 부정경쟁 행위로 포섭해서 이를 법제화한 것이 이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인데 이거는 이제 지식재산권법에 뭐 속해서 다루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표장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 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상표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즉 상표로 등록하지 않은 표장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요건에서는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비밀도 이제 해당 법령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등록은 불필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진흥법도 약간 유사해요. 이제 저작권법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보호 대상이 출현해요.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대상들은 성과물들은 사실 기존 저작권법상 그 보호 대상으로 삼는 저작물과는 약간 포섭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석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입법적으로 저작권법 안에 포섭을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을 정의한 다음에 해당 개념에 포섭되는 데이터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오랜 노력과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돼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이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하게 컨텐츠 산업진흥법은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를 어떤 특정한 대상 그리고 특정한 방법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그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포섭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성과물이 출현하는 경우에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 기존 그 법령 체계에서 해석론에 의해서 기존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판례에 의해서 예, 그 법리를 구축해서 그 결과 사회적 합의나 이런 걸 거쳐서 입법적으로 이제 법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현행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그 외 특별법들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는 개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상표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뤄보면서 그 다음에 특허법 그리고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은요, 말씀드린다시피 그 표장을 보호해요. 근데 표장은 이제 어떤 표장이냐?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출처를 표시한 그런 상품의 표지. 그거를 이제 보호 대상으로 해요. 그게 바로 상표죠. 그리고 이러한 상표는 그 이제 제가 지금 그 의미랑 이제 의미의 그 기능이 들어있는데 출처 표시 기능이 있어요. 이 출처가 어디냐? 누가 만들었느냐? 어디서 판매하고 있느냐? 라는 출처 표시 기능이 있고요. 품질 보증 기능이 있어요. 삼성이 만들면 품질은 어느 정도 이상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상표만 보고도 산단 말이에요. 그런 품질 보증 기능도 있고요. 광고의 기능도 있겠죠. 그냥 뭐 갤럭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광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만 빌려주기도 해요. 라이센싱을 계약을 체결해서 내가 물론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그 OEM이라고 하죠. 특정 품질 이상의 그 물품을 만들 것을 조건으로 걸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주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품질이 낮으면 자기 브랜드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어느 정도 담보를 시키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그 상표를 라이센싱해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 상표를 사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기 품질이 올라가나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자기 품질이 특정한 그 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상표로는 사람들이 그거를 품질이 어느 정도 보증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그죠. 그건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이나 신뢰에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상표의 종류는 뭐 기본적으로 시각적 상표 위주예요. 과거에는 시각적 상표만 있었고요. 하지만 그게 대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입체 상표도 있고요. 심지어는 비시각적 상표, 소리 상표, 냄새 상표 뭐 이런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표권은 왜 등록해야 할까요? 그거는 상표권의 효력이 무엇인지의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요.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면 등록 상표와 함께 이제 상품을 같이 지정하는데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해서 써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분류로 나누면 45개 분류가 있는데 분류의 개수에 비례해서 그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는 상품이 크면 클수록 상표권의 보호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상표에 대한 그 흡수라는 효력은 그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한 상표에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거든요. 뭐 예컨대 갤럭시라는 상표를 등록할 때
스마트폰을 지정해서 출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이 된다면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효력은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어, 배타적 사용권과 금지 청구권이에요. 배타적 사용권은 적극적인 권리라고 하는데 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권리고 금지 청구권은 다른 사람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용을 못하게 하고 결국은 나 혼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허락을 받게 하면 사용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허락 없이는 사용 못하게 하는 게 상표권의 주된 효력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왜 상표권을 등록해야 하나? 만약에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업자가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상품을 제공하기 전에 판매 또는 제공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와 동일 유사한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상표권을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좀 불합리하죠. 불합리해 보이죠. 근데 상표권 제도가 그렇습니다. 권리를 보호받고 싶으면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등록된 건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주의 의무는 있죠. 내가 어떤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고 해도 되거든요. 네.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끔 요즘엔 특히나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이게 베타적 이용이고 금지 청구권 같은 경우도 당연히 행사할 수 없겠죠. 내가 먼저 사용했다고 해가지고 딴 사람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딴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표권 등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상표나 다 등록이 가능한 건 아니겠죠? 내가 이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표장이 있을 때 그게 정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즉, 심사했을 때 등록 가능할까라는 것은 미리 검토를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원비랑 등록비가 들고 상품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지 비용도 들죠. 물론 이제 등록이 된다는 전자에 등록비는 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거나 뭐 이의 신청이 있어서 무효 심판 거쳐가지고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출원 전에 내 상표가 등록 가능한가를 검토해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상표법은 등록 요건을 적극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등록 불가 사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별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없을 것이 부등록 사유예요. 식별력이 없으면. 그러면 식별력이라는 게 뭐냐? 자기 상품과 다른 자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죠. 예를 들면 사과 있잖아요. 사과에다가 사과라는 상표를 쓸 수 있을까요? 사과에다가 사과라는 상표를 쓴다. 즉 애플에다가 애플이라는 상표를 쓰는 경우 이게 출처 표시가 잘 안 될 것 같죠. 그리고 다른 사과 제품이랑 구별하기 어렵겠죠. 사과 주세요 했는데 어떤 사과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식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을 컴퓨터에다가 이제 사용하는 경우, 컴퓨터를 애플이라는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 그 경우는 어떨까요? 그 경우는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컴퓨터랑 구별이 확 돼요. 그죠? 어떤 컴퓨터는 IBM인데 이건 애플이에요. 아, IBM, 애플 다른 거구나. 이렇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식별력이 있는 건지에 대한 테스트가 있어요. 이제 미국 판례에서 나온 이미지네이션 테스트라는 건데 수요자들이 그 표장으로부터 상품의 성질이나 재료 등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을 곧바로 하면 식별력이 낮은 거고요. 특정 표장과 상품의 관계에 대해서 일정한 상상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 식별력이 높아요. 자, 이해가 됩니까? 아까 전에 사과로 돌아왔을 때, 사과를, 애플에다가 사용한 경우는, 뭐, 상상할 필요도 없죠. 아, 사과니까 사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컴퓨터에다가 애플이라는 상표를 표시를 하면, 아니, 왜 애플이지? 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겠죠. 그렇게 인식을 해야만 한다라면, 구별하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써 있는데, 상품의 보통 명칭, 이건 결국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관용 표장, 그 다음에 기술적 표장. 그러니까 기술적 표장은 이제 테크니컬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은 디스크립티브를 의미해요. 디스크립티브라 하는 것은 설명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설명적인 표장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뭐 전자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계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표장은 식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컴퓨터도 그 설명에 포섭되잖아요.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설명하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성명도 구별이 좀 안 되겠죠. 누구나 알고 있고 쓰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조건은 이제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아니어야 되고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선행 상표 조사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걸 찾는 거예요. 이미 먼저 출원된 게 있나, 먼저 등록된 상표가 있냐라는 걸 찾는 건데 유의하실 것은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지정 상품이 전혀 다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원해서 등록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봐야 돼요. 유사한 게 있는지, 그 유사한 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과 또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두 개가 동일 유사해야 거절 사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출원 뭐 이것까지 말씀 드릴까 생각했습니다만 드릴게요. 선출원 상표가 동일 유사하다 하더라도 해당 선출원 상표가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 심사 중일 테니까. 그러니까 출원 이후에 등록이거든요. 출원이라는 거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신청한 거예요. 신청한 이후에 심사를 하고 나서 등록이 되는 건데 신청 단계에서 등록 전 사이에 있는 단계니까 아직 등록 결정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만약에 그 상표가 다른 어떤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등록이 안 돼 버리면 그 거절 사유가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실무적으로 상표 심사관은 선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하지만 일단 거절 보정 명령이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결정서가 오고 그리고 조만간 다시 그 심사 유보 결정이 또 내려져요. 등록 결정이 결정 여부가 날 때까지 심사를 유보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상표법에 정한 불등록 사유가 아니어야 돼요. 그 불등록 사유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초상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상표예요. 그런 거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이런 거에 편승해서 자기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이나
명칭 상호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등록 사유로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들, 소유자들한테 뭐 이미 상표 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코카콜라 예를 들면 코카콜라를 등록하지는 않았는데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요. 이런 상표와 동일 유사한 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명성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염려가 있는 상표.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희석화라고 해요. 희석화, 딜루전이라고 해서 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혼동 가능성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혼동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식별력을 저해시키거나 해당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뒤에 이제 부정경제방지법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뭐가 있을까요? 그 명품 상품 중에 뭐 구찌가 있어요. 뭐 구찌를 뭐 노래방에서 쓴다든가, 노래방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유흥업이랑 좀 다르잖아요. 브랜드에 추구하는 방향이. 그리고 뭐 좀 저속한 어떤 상품에 또 쓴다든가. 그런 경우는 구찌가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명성이 손상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불등록 사유에 해당돼서 등록이 안 되게 됩니다. 그 외에 뭐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들을 불등록 사유로 정하고 있어요. 이건 공익적인 목적들이에요. 자, 상표권은 언제 출원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제가 보기엔 비용이 그 가치에 비해서, 그 효용에 비해서, 혹은 나중에 이제 그걸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드는 비용에 비해서 출원비나 등록비는 높지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서비스에 대한 상표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미리 그 후보군에 대해서 다 상표 출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원인 기준으로 결국은 이제 상표권 심사가 이루어지고 출원 공고일로부터 또 경고장 발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출원이 빠를수록 권리를 빨리 찾고 또 권리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빨리 하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상표권 등록에는 얼마나 걸릴까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다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보통 8개월 이상 걸리고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에 이제 거절 의견서가 한번 오거나 보정명령이 오면 그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근데 우선심사 신청 제도라는 게 있는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등록일까지 한 4개월가량으로 단축할 수 있어요. 심사를 한 1개월 내지 2개월 안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뭐 한 1개월 내에 하고, 그리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공고를 하면 결정이 나니까 합치면 4개월 만에 되기도 합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 수수료가 추가되는데 그게 비싸요. 한 상품류당 16만 원의 그 관람료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새로 추가된 우선심사 사유가, 원래는 우선심사 신청하려면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라는 걸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출 안 하더라도 특허청이 지정하는 그 기관에 선행상표 조사를 의뢰를 하면 우선심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이 보통 막 한 30만 원?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다라는 것만 입증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특허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